이른 아침 대한건설 본사 42층 대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용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27살의 신입사원 이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움켜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진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55세 그는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차가운 분위기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가운데 지은만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진호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동 프로젝트 담당자는 누구인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이지은입니다. 한진호의 시선이 지은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적을 바라보는 듯한 설명할 수 없이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지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 당신이군. 한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30년 역사상 최악의 손실을 안겨준 그 담당자가. 주변 임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한진호가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결과만 말해라. 얼마나 잃었나? 이사급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손실만 150억,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한진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300억은 좋게 넘겠군. 그 거대한 숫자가 지은의 어깨를 짓누르자 그녀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인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지은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지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대리라고 불리는 또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은 좀 이상해요. 왜 신입한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김 과장이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듣기라도 하면. 바로 그 순간 한진호 회장이 사무실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녀를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지은 사원, 한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지은에게 한진호가 말했습니다. 앉지 마. 길지 않을 테니까. 지은은 서 있는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진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특히 회사에 해를 끼치는 실수는 더더욱. 지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만 한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이 있나? 150억이 날아갔는데 하지만이 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진호의 표정은 더욱 차갑기만 했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직원 수십 명이 보너스를 못 받게 됐어. 그걸 알고 있나? 지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나? 긴 침묵 후에 한진호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모든 중요 업무에서 제외다. 잡무만 해라. 그날 늦은 저녁, 지은은 회사 옥상에 홀로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눈물 자국을 스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미옥. 그녀가 엄마라고 부르는 50대 여성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힘들었지? 목소리가. 지은이 울먹임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키운 건 널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그 신동 프로젝트 망친 신입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지은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이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 칸에서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신입한테 왜 그런 걸 맡겼을까? 그러게. 보통 차장급은 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누군가 일부러? 쉿. 누가 들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라는 말이 지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된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습니다. 오후에 과장급 상사인 서민호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사원, 복사 다 했으면 이것도 해. 서민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기획서를 다뤘던 지은이었지만 이제는 단순 업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억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진호 회장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과장, 업무 배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특히 실수가 잦은 직원들은 신중하게 지은을 똑바로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한진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결과로 보여줘. 말로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하루를 돌이켰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엄마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핸드폰에 대학 동기들의 모임 초대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 모임 올 수 있지?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해. 지은이 메시지를 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싱거운 라면이 더욱 짜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한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회사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동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분명 절차는 다 맞는데. 보고서를 자세히 보던 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승인 라인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야. 과정이 어찌됐든 회사에 손실을 입힌 건 사실이니까. 보고서를 덮으며 이상하게도 이지은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왜인지 그녀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진우는 그 감정을 억지로 떨쳐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가 혼자 구석자리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멀리서 임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전무인 최태준이 한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동 프로젝트 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한진우가 물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몇 가지 절차가 건너뛰어진 것 같습니다. 지은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샐러드를 먹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통은 부장급이 최종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군요. 한진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아. 담당자의 책임이지. 최태준이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절차가 건너뛰어졌다고? 오후에 지은은 용기를 내서 IT팀의 김대리를 찾아갔습니다. 김대리님, 죄송한데 신동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스템 로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대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로그요? 그걸 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제 실수였다면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시스템 로그는 상급자 허가가 있어야
지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해요. 김대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올해는 안 돼요. 화면에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자세히 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상해. 여기 승인 시간이 제가 신청한 시간과 다른데요. 김대리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거 누가? 그때 뒤에서 상무인 박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대리와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김대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상무님, 그냥. 박정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지. 각자 자리로 돌아가. 박정식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김대리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리, 나중에 내 사무실로 와. 저녁이 되자 박정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좀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전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벌써? 시스템 로그를 뒤져보려고 했어. 다행히 막았지만 좀 더 조심해야겠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어. 알아. 하지만 회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회장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화가 나 있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박정식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은이 회사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압박을 가하자. 그날 밤 지은이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빨리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해. 승인 시간도 다르고 절차도 건너뛰어졌다고 했고. 핸드폰을 들어 김대리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하자마자 서민호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사원, 회장님이 부르셔.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서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어서 가봐. 지은이 회장실로 향하며 어제 본 시스템 로그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인가?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지은은 문 너머에서 한진우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확실히 처리해야 해. 지은이 노크를 하자 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지은을 관통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지은에게 한진우가 말했습니다. 앉지 마.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지은이 긴장한 채로 서 있자 한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IT팀에 갔다면서?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대답만 해. 갔나 안 갔나?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갔습니다. 뭘 하러? 제 실수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한진우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수? 아직도 실수라고 생각해? 150억이 날아간 게 실수야? 지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승인 과정에서 한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변명이야? 승인 과정이 뭐가 어쨌다는 거야? 시스템 로그를 보니 승인 시간이. 한진우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은이 몸을 떨었습니다. 한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자기 합리화야.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짓이고.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이 억지로 눈물을 닦고 있을 때 청소 아주머니인 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60대의 자상한 여성으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머, 지은 씨, 왜 이래? 울었어? 지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에이, 거짓말. 아주머니가 40년 넘게 살아봤는데 우는 사람 모습 모르겠어. 순이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뭔 걱정이 그리 많아? 어린 나이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잘못한 걸까요? 회사에 피해를 준 걸 생각하면,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하지만 결과는 결과고 과정은 과정이야. 누가 그런 일을 내가 하라고 했는데? 순이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긴 했어.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한테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 아주머니가 이 회사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 지은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고모인 이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55의 단아한 여성으로 지은을 친딸처럼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지은아,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거실에 앉아서 지은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 진지하게 듣더니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신입한테 그런 일을 시켜놓고.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숙이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뭐? 회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돼? 특히 너같이 순수한 아이를. 정숙이 갑자기 말을 멈추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뭐가 이상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숙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때 정숙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아도 지금 내 억울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지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이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지은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고모, 제 출생에 뭔가 비밀이라도 있어요? 정숙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비밀? 그냥 내 엄마가 혼자 널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얘기야. 정말요? 정숙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지은은 고모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고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아도. 그게 무슨 뜻일까? 자신의 출생에 정말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고모가 실수로 한 말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출생에 비밀이 있다면 그게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은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 아니야, 그건 너무... 지하철이 회사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건물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이지은 사원 때문에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받는데. 정말? 어떻게? 신동 프로젝트 실패로 예산이 삭감돼서 지은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박정식 상무가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은이 돌아보았지만 박정식은 이미 다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미소가 문이 닫히기 전까지 보였습니다. 지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아도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거대한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한건설 본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은은 맨 끝자리에 위축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한진호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한진우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동 프로젝트 후속 피해 보고서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우의 시선이 차갑게 지은을 향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협력업체 3곳이 계약을 해지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결과다. 보고서 안의 숫자들이 지은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300억이었던 손실이 이제 50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사원, 지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임져라. 짧은 2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복도를 걸으며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지러운 현기증이 몰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냥 행동했습니다. 지은은 마치 전염병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정식 상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자 그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정식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그의 말에는 가식적인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정식이 지나가며 지은의 어깨를 스쳤는데 그 순간 지은은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묘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지은은 회사 옥상에 홀로 앉아 도시락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24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이 아득했습니다. 저 아래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은만은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만 지은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엄마에게 이 상황을 말할 수 있을까요? 2번째 벨이 울리고 3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결국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따뜻함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지은은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인사팀장 김철수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은이 의자에 앉자 김철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표입니다. 잦은 사퇴 형식으로 처리하면 경력에 큰 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은의 손이 서류를 향해 뻗어지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모든 꿈과 희망이 이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온정을 베푸신 겁니다. 온정. 그 단어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온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은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헛돌았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동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지은의 이력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진우가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지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여직원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우선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뭔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생년월일 1997년 3월 15일
한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96년 6월, 미호기와 헤어졌다. 아이는 지우기로 했다. 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옥, 김미옥,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시기를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96년 6월에 임신을 알았다면 아이가 태어날 시기는 1997년 3월경. 정확히 이지은의 생년월일과 일치했습니다. 한진우의 손에서 이력서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개인 물품들이 상자 하나에도 채 차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가볍게 정리되었습니다. 옷장에서 입사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때의 기대와 설렘이 아직도 옷에 배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가슴에 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핸드폰에 고모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모가 있잖니. 지은이 고모의 문자를 보다가 어제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아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출생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고모의 실수였을까요? 지은이 엄마의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낡은 병원 진료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카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자신이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이미옥이 아니라 김미옥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엄마의 성이 바뀐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전날 발견한 병원 진료카드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출생신고서 등본을 신청했습니다. 접수를 담당한 중년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이 2개가 있어요. 최초 출생신고는 김미옥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미옥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양육권 변경이나 입양 관련 기록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 보세요. 김미옥에서 이미옥으로. 완전히 다른 성씨로의 변경이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추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받아들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지은은 근처 도서관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최초 출생신고, 부, 미상, 모, 김미옥, 양육권 변경, 김미옥에서 이미옥으로, 이미옥은 김미옥의 이종사촌 언니, 사유, 친모 중병으로 양육 불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종사촌 이모였던 것입니다. 27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엄마인 김미옥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미상인가요? 지은이 스마트폰으로 김미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답답 마음의 그녀는 고모를 직접 만나 진실을 캐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각오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어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어서 들어와. 평소와 다른 지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지은이 구청에서 받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고모, 이제 진실을 알려주세요. 정숙이 서류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 중 일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내 친엄마 미옥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지은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했는데 상대방은 재벌집 아들이었어. 하지만 그 남자는 겁이 나서 도망갔지. 정숙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7년 전 젊은 김미옥은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순수한 첫사랑에 빠져 임신했지만 상대방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미옥이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뎠어. 집에서 쫓겨나고 친구들에게서 외면받으면서도 아이만은 꼭 낳겠다고 했지. 출산 당일 병원에서 미옥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옥이가 아이를 낳고 6개월 후 큰 병에 걸렸어. 위암이었지. 치료받으면서도 아이 걱정만 했어.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미옥이가 나에게 부탁했어. 이종 사촌 언니인 이미옥에게 아이를 맡겨달라고. 그래서 양육권이 이미옥 이모에게 넘어간 거군요. 맞아. 미옥이는 1년을 더 버티다가 내가 2살 때 세상을 떠났어.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정숙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진우의 누나였고 동생의 첫사랑이었던 김미옥의 모든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옥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거든.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됐어. 그럼 제 아버지는 정말 누구인지 아세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참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충격이 클 거야. 고모, 제발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지은아, 정말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이 상황을 좀 더 정리하고 나서. 정숙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27년간 엄마라고 믿고 살아온 이미옥이 사실은 이모였다니. 그리고 진짜 엄마인 김미옥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미옥이 자신을 안아주며 우리 딸. 이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는데 왜 진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혼자서 임신을 감당하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은은 그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의 일이었으니까요. 가슴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재벌집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미상일까요? 아니면 고모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김 과장의 전화였습니다. 지은 씨, 큰일 났어요. IT팀 김대리가 뭔가 발견했다고. 뭘 발견했다고요? 신동 프로젝트 시스템 로그에서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흔적이 있대요. 박정식 상무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지은이 다시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에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정숙에게 지금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표를 낸 것, IT 증거가 사라진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인지를. 고모,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표도 이미 내야 했고 회장님은 저를 완전히 미워하시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지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지은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하는지,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건지. 정숙이 지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동생의 딸이 동생으로부터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더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정숙이 일어나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알았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내일 너희 회사에서 보자.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고모가 우리 회사에 오신다고요? 누구랑? 무슨 일로요? 그건 내일 알게 될 거야. 지은아, 힘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정숙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지은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단호한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대한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27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디어 폭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한진우의 비서에게 급한 일이라며 회장실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회사에는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한진우가 깜짝 놀라 정숙을 맞았습니다. 평소에 회사에 오지 않던 누나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진우야, 앉아. 할 말이 있어. 정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한진우도 긴장했습니다. 27년 전. 김미옥 기억해? 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미옥이 얘기를? 미옥이가 내 아이를 낳았어. 한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고. 혼자 낳아서 키우다가 병으로 죽었어. 정숙의 말을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내 딸이 지금 살아있어. 내 딸이 살아있다고?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 밖에서는 박정식이 보고하러 오다가 회장과 정숙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딸이 지금 살아있다고. 박정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회장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 이것은 회장을 몰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딸이 누구인지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정식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실에서는 한진우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내 딸이? 응.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혹독하게 대했는지도 알고 있어. 정숙은 지은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갑자기 망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한진우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지은 씨가 급히 보시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정숙과 한진우 모두 놀랐습니다. 한편 지은은 김 과장을 통해 김 대리가 저장해둔 시스템 로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정식의 조작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진우는 아직 정숙이 말하려던 진실을 다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 누나가 말한 살아있는 딸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동 프로젝트 실패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박정식 상무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지은이 노트북을 열어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 로그의 조작 흔적, 승인 과정의 변경 기록들. 한진우는 증거를 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누나가 말한 살아있는 딸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정식 상무가 회장님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로 회장님을 협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비밀을 이용해서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축출하려고. 하지만 한진우의 반응은 지은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지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한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박정식과 나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야. 회장님, 아닙니다. 정말로. 숨겨진 딸이라니. 너는 내 사생활까지 캐내서 나를 협박하려는 거냐? 한진우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말을 진실 고발이 아닌 복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한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은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친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그때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나섰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정숙이 한진우와 지은 사이에 섰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야. 회장실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김미옥이 낳은 내 딸이라고. 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무슨 말씀을? 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정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전 미옥이가 진우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다 지켜봤어. 출산할 때도 아이를 이미옥에게 맡길 때도. 한진우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옥이가 정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내가 도망간 후에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정숙이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은이야.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제 아버지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 미옥이가 진우 이름을 쓸 수 없었으니까. 한진우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확실해? 정말 그 아이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27년간 이 비밀을 지켜온 내가. 정숙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미옥이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지은이와 미옥이 마지막 사진. 한진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김미옥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서 지금의 지은과 닮은 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진우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혹시 누나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지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정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니? 한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야. 유전자 검사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 모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야 진우도 지은이도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진우의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99.9% 확률로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진우가 천천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한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거만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후회에 잠긴 한 아버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한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나요? 왜 엄마를 혼자 두고 도망갔나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미옥이가 그렇게 혼자 고생했다는 것도. 한진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몰아붙였다니. 부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7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박정식이 몇 명의 이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박정식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고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숨겨진 자녀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죠? 이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진우가 분노에 찬 눈으로 박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정식,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박정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보다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에 미칠 영향을, 회사에 진짜 해를 끼친 건 너야. 한진우가 지은이 가져온 증거를 이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동 프로젝트 손실은 박정식의 계획적 조작이었어.
그리고 그 배후에는 횡령도 있었다. 모든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식의 완벽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대한건설 본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정식과 그의 공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진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신동 프로젝트 실패의 진범이 내부 권력 다툼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고한 신입사원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진호 회장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사원은 제 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한진호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27년 전 제 무책임함으로 인해 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지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녀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시간이 필요하지. 나도 아직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모르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엄마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한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미호기는 너처럼 눈이 예뻤어. 그리고 너처럼 고집이 셌지. 지은도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지은은 대한건설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절차와 지위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우는 지은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공정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지은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은근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부녀는 함께 이미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양육모인 이미옥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식탁에는 지은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진우 씨도 이제 가족이에요. 이미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옥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한진우가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미옥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지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회장이 아닌 그저 후회와 사랑이 가득한 한 사람의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지은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한진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옛날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미옥의 사진, 어린 지은의 사진, 그리고 새로 찍은 가족 사진까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호가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김미옥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보았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것 같다. 27년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멀리서 대한건설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그곳에서 아버지와 딸로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님이 자신에게만 더 혹독했던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운명이 준비한 만남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은이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나에게만 더 혹독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나야 할 부녀였기 때문이었구나. 새벽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친엄마가 보내는 축복의 바람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7년간 서로를 몰랐던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빨리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